레이어 한 층을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 한 층을 사용할 것이고 거기서의 뉴런 수는 200개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인 헤비사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용해서 이게 추정이 되나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파이토치로 짜놓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가설이 왜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된 건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위에 있는 이 식을 밑에다가 옮겨 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은 이 인풋 값 x와 바이어스의 합을 이 헤비사이드 펑션에 넣은 출력 값의 선형 결합으로써 y를 추정할 수 있다. 이거가 이론적인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이고, 이게 실제로 되는지 화이토치로 짜고 돌려보면은 밑에처럼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이거는 아마도 헤비사이드 펑션이 0 제외한 다른 구간에서 미분값이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헤비사이드 펑션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지만 컴퓨터에서 실제로 돌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다라는 게 1번의 어떤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헤비사이드 펑션 대신 실제로 많이 사용들 하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아까하고 동일하게 돌려본 결과 트레이닝이 제대로 되고 적전파가 되고 이게 추정된 형태인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양쪽에 약간 이제 원래 GX가 말려 있는 형태가 좀 보이는데 여기만 제외하고 다른 구간은 어느 정도 제대로 추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같은 모델에서 액티베이션 펑션만 렐루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돌려본 것이고 이제 돌려본 결과는 시그모이드보다 이제 시각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정확하게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양끝 구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는 소프트 플러스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 본 건데 이거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분한 형태라고 알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돌려보면은 원래 러닝 레이트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돌리면은 추정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이제 조금씩 높이면서 어디까지 올려야 개선이 되나 한번 봤는데 거의 이제 1까지 올리니까 이 정도는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GX의 경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근데 세부적인 형태에서는 아까 시그모이드나 렐루보다 훨씬 성능이 덜 나오는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스위시 함수 실루랑 그 다음에 이제 엘루로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러닝 레이트는 그냥 제가 여러 번 돌려보면서 뭐가 제일 잘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본 거고, 스위시의 경우는 아까 이제 소프트 플러스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로 추정이 됐고요. 경향성 자체는 따라가지만 세부적인 형태는 좀 틀린. 그리고 이제 엘루의 경우는 좀 특이한데 가운데가 아예 왜곡돼서 다르게 추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양끝은 유일하게 제대로 추정이 된 약간 아무튼 이제 조금 특이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이 이론적으로 성립은 하나 그게 이제 실제 컴퓨터로 돌릴 때 어떻게 구조를 짜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설명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직접 돌려보면서 실험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호님 과제 발표 꼼꼼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저희 과제 제출 전부하신 분들께는 학교 말에 선물이 있으니까 인터뷰 한 번씩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신 분들 최대한 비디오 한 번씩 켜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이제 오늘 태주님, 송혜님 준비되셨으면은 바로 세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부 발표를 맡아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차 주제는 Information Processing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11장도 이 주제에 해당되는 챕터인데 분량 관계상 조금 더 중요한 12장을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네, 사실 12장의 최종 목표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네, 제가 맡게 된 1부 발표에서는 이제 개념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2부에서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부분을 맡아서 앞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개념들만 막 이렇게 딱딱 나오니까 뭔가 왜 이걸 배우는지 약간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12장이 어떤 내용인지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게 이렇게 인트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그 정보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 레이어를 어떤 데이터가 뭔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떻게 그 raw 데이터에서 more complex한 representation으로 바뀔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그 캣더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도 인풋은 어떤 그 픽셀로 주어진 이미지, 그러니까 raw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네트워크 레이어들을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아웃풋으로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라고 하는 조금 더 특정하고 구체적인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의 입장에서 이 사진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알고 싶은 정보로 도출이 되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정보의 양에 집중을 해가지고 네, 하는 게 12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인포메이션 메저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그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렇게인데 사실 이 두 개는 그 엔트로피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냥 인포메이션은 엔트로피로 측정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장의 흐름이 뭐냐면 we should introduce a measure of assessment of compressibility of a layer using mutual information이라고 돼 있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인풋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들을 뭔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정보는 이렇게 컴프레스 압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위에 예시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인풋 라 데이터에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우리는 지금 고양이 캣 이라는 것만 알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긴 막 이렇게 그 쓸데없는 배경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만 추출이 되도록 압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프레스가 얼마나 되었냐라는 거를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긴 한데 이 정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피드포크 네트워크는
인포메이션 컴프레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12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12장이 뭐를 하려는 내용인지를 좀 쉽게 비유한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어떤 회사원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어떤 글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페이지 리밋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원은 이 제한된 페이지 안에 최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정보만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보만 최대한 압축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그젬플이 12.10장에 가시면 이렇게 이그젬플이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제일 쉬운 것 같아서 가져온 건데 12장 공부하시기 전에 이거 이그젬플들 먼저 읽어보시면 뭔가 전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잡고 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엔트로피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의 정보량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배워볼게요. 그래서 정보량을 표현하는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px 해가지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형태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확률 변수 x의 값이 스몰 x인 어떤 한 사건의 정보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주사위 던지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4가 나오는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건의 정보량은 4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6분의 1을 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대입해서 구하면 이렇게 2.5849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이렇게 로그의 밑이 뭔지 약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넣어봤는데 이렇게 밑이 2거나 아니면 2거나 아니면 10이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 종류 이름은 이렇게 되고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밑이 2인 샤논 엔트로피이고요. 그리고 딥러닝에서는 밑이 2인 그 자연 로그도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자연 로그를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이었고, 그래서 위에서 방금 그 정보량을 한번 구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량 구했는데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궁금하셨죠?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정보량을 어떤 서프라이즈, 놀라움의 양으로 보는 거예요. 예시 문장을 통해서 보면 먼저 내일 해가 뜬다라는 문장이랑 내일 비가 온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더 놀랍나요? 상대적으로 좀 확률이 더 적은 비가 온다는 문장이 좀 더 놀랍죠. 사실 내일 해가 뜬다라는 문장의 정보량은 0이에요. 왜냐하면 해는 무조건 뜨잖아요. 그래서 해 무조건 뜨니까 이 문장에 담긴 정보는 0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내일 비가 온다라는 문장은 이것보다는 뭔가 문장은 좀 더 정보로서의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보량은 그 서프라이즈 놀라움의 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그 정보를 인코딩하려는 정보를 인코딩하려는 입장에서 뭔가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거를 그러니까 더 자주 발생하는 걸 좀 더 짧게 저장하고 발생 확률이 더 낮은 거 별로 안 발생할 수도 있는 거를 더 길게 저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모양의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probability니까 이건 0에서 1 사이의 정의역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뭔가 이해는 되는데 뭔가 그러면 왜 굳이 로그 함수를 사용할까? 그냥 아무 디크리징 함수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로그 함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그에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 A랑 B를 probability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독립적인 두 사건, 그러니까 그럼 독립이면 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 정보량을 이렇게 그 각 사건의 정보량을 더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로그 함수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참고 사항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아까 전에 어떤 특정한 사건의 정보량을 구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확률 변수, 그러니까 어떤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의 정보량을 구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 아까 그 어떤 각 사건의 정보량을 그 확률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내 가지고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평균 정보량을 구한 게 이게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은 이렇게 HX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expected amount of information, 평균 정보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discrete한 케이스였다면은 여기는 continuous한 케이스랑 여기 joint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컨디셔널 엔트로피인데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y if the variable x is know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x를 알 때 y의 정보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도출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엔트로피 도출하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엔트로피도 어떤 사건의 정보량에서 시작해가지고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로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x가 특정한 xi일 때의 그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확률 분포 이거를 따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확률 분포를 넣어가지고 엔트로피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특정한 xi에 대해서 구한 건데 이거를 확률 변수 x로 확장을 시키려고 이제 여기 평균을 취해준 거예요. 모든 xi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모든 xi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가중평균을 내주면 이게 바로 그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니까 이걸 넣어가지고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마지막 곱하기 컨디셔널이니까 이렇게 조인트로 나타나게 되고 얘는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조인트랑 여기 ln 안에는 컨디셔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긴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였고 여기 컨티뉴어스인 경우에도 조인트, 여기는 컨디셔널, 멀티베리에이트 경우에도 여기 조인트, 여기 컨디셔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약간 뮤추얼 인포메이션 아니라 그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약간 성질 이런 건데 뭐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얘의 증명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 상수의 엔트로피가 0이라는 거를 먼저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그냥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는데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건데 상수의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그 모든 확률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구했는데 상수면 그 평균을 낼 것도 없고 그냥 확률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1을 대입을 해보면 ln 1이 0이라서 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x가 특정한 xi인 사건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여기 y 자리 대신 fx를 넣을 수가 있고 x가 xi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이 기분 부분이 없어지면서 xi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yi가 되니까 얘는 컨스턴트니까 엔트로피 오브 컨스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 확률 변수 x로 확장을 시키려면 모든 xi에 대해서 평균을 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줬더니 0을 어차피 평균 내는 거랑 똑같으니까 0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시면 좋은 게 그 h의 x 기분 y는 0 이게 아니고 이 순서를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때 그 y 기분 x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려면 지금 y에서 x로 가는 함수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그 반대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헷갈렸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요. 우선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은 이렇게 먼저 나타내고 뭘 의미하냐면 amount of information conveyed by X about Y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X가 가져온 Y에 대한 정보량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H 그 컨디셔널 엔트로피 이거 있잖아요. 이게 X is known일 때 Y의 정보량이었는데 이거랑 말이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되게 헷갈렸는데 이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뭔가 수식을 먼저 보시면 이 말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일단 이쪽 부분이 컨디셔널 엔트로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x를 알 때 y의 정보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비슷한 맥락에서 그냥 x를 모를 때 y의 정보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x를 모를 때보다 x를 알게 되면 그 정보량, 그 엔트로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시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x가 계절이라고 하고 y가 날씨라고 했을 때 계절을 몰랐을 때 뭔가 날씨에 대한 정보량이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계절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계절이 겨울이었다고 해보면 계절이 겨울이면 뭐 날씨가 좀 더 추울 거고 이런 계절에 대한 정보만으로 뭔가 날씨를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날씨에 대한 정보량이 좀 더 줄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X를 모를 때보다 X를 알게 되면 Y의 정보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뭔가 X에 들어있는 Y에 대한 정보량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얘가 말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뭔가 그 성질 같은 거를 나타내는데 A번은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온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당연히 보여지고 지금 이 부분은 이게 등호가 성립하면 그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건데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 등호가 성립하려면 x를 모를 때 y 정보량이나 x를 알 때 y 정보량이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랑 y가 독립일 때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메트리인데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아까 전에 얘를 이런 식으로 풀어 써가지고 아까 그 공식을 다 대입을 하면은 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A번이랑 B번도 수식으로 증명을 하려면 이 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C번에 집중을 해보자면 이 그 mutual information 정의를 써가지고 다 전개를 해봤어요. 다 전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 최종 값을 보시면 이게 x랑 y에 대해서 시메트리해요. x랑 y 순서에 상관없이 이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x 기분 y로 썼어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mutual information of x 기분 y랑 y 기분 x랑 어차피 같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같으니까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데피니션을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거랑 같다, 이거랑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KL divergence라는 건데 divergence 하는 건데 이게 뭔지 여기 뒷슬라이드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두 분포 사이에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P 분포랑 Q 분포가 있을 때 정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Q 분포가 P 분포랑 같은 분포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1이 돼서 로그의 1이 0이니까 전체가 0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분포가 같을 때 그 KL 다이버전스가 0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면에서 뭔가 그 거리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이게 KL 다이버전스 이런 형태로 나타냈냐면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최종 식이 아까 이런 식으로 구해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식인데 이걸 보시면 지금 여기는 디스크리트 케이스였고 여기 그 컨티뉴어스 케이스를 보시면 이 형태랑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P가 이 조인트고 Q가 이 마지날 두 개 마지날의 곱인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KL 다이버전스하고 이 조인트랑 그 마지날 곱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P랑 Q가 같다는 게 얘랑 얘가 같으려면 X랑 Y가 독립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일 때 얘가 0이 돼요. 그러면 얘를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얘는 얼마나 이 X랑 Y가 서로 종속적인 관계인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KL 다이버전스는 그 6주차 때 세션 때 그때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뭔가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뭔가 여기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그림으로 그 엔트로피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인터섹션 부분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냥 엔트로피랑 컨디셔널 엔트로피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림에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그냥 엔트로피는 그냥 여기 전체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러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x 기분 y 얘는 지금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인트는 그냥 이 전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헷갈렸어요. 이 부분인지 아니면 이 옆쪽 부분인지. 근데 어떻게 약간 이해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냐면 뭔가 y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 뭔가 X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쪽 부분이라고 네, 좀 더 쉽게 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mutual information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은 그냥 그대로 대입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쉽고, 그리고 그 mutual information이 아까 전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실을 이용하면 이런 것도 네,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은 쉬워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오타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X인데 여기 Y로 오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invariance property인데 이거는 뭐냐면 X랑 Y가 어떤 n차원의 랜덤 베리어블들이고, 그리고 그 n차원에서 n차원으로 가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함수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 X랑 Y의 mutual information이나 그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에 그 mutual information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결과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증명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마코프 체인을 따르는 X, Y, Z가 있다고 했을 때 X랑 Y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X랑 Z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더 많고 Y랑 Z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X랑 Z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그냥 가까울수록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더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증명이 이 다음에 나오는데 지금 A번이랑 B번이 그냥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선 A번만 증명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의에 의해서 써진 식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이 부분하고 같다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레마 12.7.7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마코프 체인을 따르는 이런 확률 변수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X랑 Y가 기분일 때 Z의 컨디셔널 엔트로피나 Y만 기분일 때 Z의 컨디셔널 엔트로피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 과정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마코프 체인이 그 미래의 상태가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어떤 미래의 상태가 현재에만 의존을 하고 과거에 의존을 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Y가 주어졌으니까 더 이상 과거의 Z라는 정보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이 레마 12.7.6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어떤 컨디션이 주어지게 되면 엔트로피가 더 줄어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증명을 넣지 않았는데 증명이 궁금하시면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그 계절이랑 날씨 예시를 들어드렸던 거 생각하시면 직관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그 개념들을 뭔가 적용해 보려고 이그젬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엔트로피랑 컨디셔널 엔트로피랑 mutual information 이렇게 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뭐냐면 그 트럼프 카드 있잖아요. 그 트럼프 카드를 이렇게 그 뉴럴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그 색깔을 판별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풋은 그 52개의 카드들이 되겠죠. 그리고 아웃풋은 색깔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히든 레이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히든 레이어가 어떤 모양에 관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의 마코프 체인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 레이어들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각 다 똑같은 확률을 가진다고 지금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각각 레이어들의 엔트로피를 먼저 구해보면 첫 번째 인풋 레이어의 엔트로피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인풋은 52개의 카드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각 카드의 확률을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xi들이 5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총 엔트로피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그 히든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얘가 4분의 1이다 라고 하면 ln의 4가 나오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면 ln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엔트로피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풋 레이어,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갈수록 점점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인풋 레이어가 주어졌을 때 그 히든 레이어의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아까 전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거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0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어떤 함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질이 성립을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구하는 건데 지금 인풋 레이어랑 히든 레이어 사이에 뮤추얼 인포메이션 구하고 있어요. 이것도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을 하면 여기 아까 0이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아웃풋 레이어랑 인풋 레이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얘가 0이었으니까 얘는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즈를 봤잖아요. 그 가까울수록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더 크고 멀수록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더 작다. 그게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였는데 그것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얘네들이 더 가까운 건데 지금 뮤추얼 인포메이션 더 크게 나타나고 얘네들은 더 먼 거니까 뮤추얼 인포메이션 더 작게 나타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부는 이제 끝났는데 그 2부에 가시면 이제 그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제 12장이 그 compressibility를 그 mutual information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2부에 가시면 계속 이것들이 등장을 할 거니까 이걸 머리에 넣고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X는 인풋이고 Y는 아웃풋,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그 예측값이라고 할 수 있죠. Y hat. 그리고 얘는 그 실제 값 타겟.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부 발표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이님 전반부 세션 내용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패들릿에 올려주시면 이따 끝나고 한 번에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번 파트에서 간사님이나 학술부장님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네, 간사님 이따가 말로 끝나고 할게, 말로. 네네. 지금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뭐 좀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께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나가면서 들으시면 뭐 어느 정도는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10분 내외로. 혹시 학술부장님은 따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전반부는 여기서 마치고 10분 쉬고 7시 51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51분 되어가지고 다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다 켜주시고 태준님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세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첫 시간에서 저희가 이제 엔트로피와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이 시간에서는 그 배운 내용들을 저희가 흔히 아는 딥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은 결국 이 정보들이 레이어 간에서 어떻게 압축이 되어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2-8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볼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엔트로피가 이제 레이어들을 따라서 그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압축들이 일어나지 않는 레이어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 알아볼 거고, 마지막 3번으로는 그런 이제 압축들의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엔트로피 플로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오른쪽 위에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X0을 처음 시작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X1을 이제 그 첫 번째 레이어가 끝난 시점, XL은 이제 마지막 저희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들을 따라서 이 큰 동그라미를 정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이 처음에는 가장 크게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레이어들을 따라서 이 정보량들이 점점 압축이 될 건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엔트로피 플로우라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하는 내용은 이러한 정보들은 결국 디크리징한 모습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처음 정보량이 제일 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증명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먼저 보시면 여기 XL번째 레이어는 XL-1번째 레이어에 연결되는 함수 f가 존재를 하고요. 제가 앞선 시간에서 배웠다시피 만약에 y가 fx로 표현이 되는 이런 결정되는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결국 0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면 이 XL번째 레이어는 L-1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는 0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을 밑에 가져올 거고, 그래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XL과 XL-1은 저희가 이것도 이 오른쪽에 노란색 박스를 보면 이것도 앞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이것을 사용을 하면 이 위에 식을 이렇게 밑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x를 이제 xl번째, y를 xl-1번째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결국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적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 위에서 가져온 이거를 사용을 하면 이 오른쪽 이 친구는 0이 돼서 사라지고, 하지만 L번째와 이거 L-이거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저희가 이게 아직 이 F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0보다 크다라고 따가 됩니다. 그래서 이 HXL에서 이 0보다 큰 L을 뺐을 때는 이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개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등호가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도 HXL보다는 HXL-1이 더 커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이어들이 흐름이 이렇게 갈 때 먼저 나오는 이 XL의 H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흐름을 갈 때 일반화시키면 이게 엔트로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만약에 이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면 이 친구도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똑같아져서 그럴 때만 이 등호가 성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컴프레션리스 레이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뮤추얼 인포메이션 x0과 xl-1 그리고 뮤추얼 인포메이션 x0과 xl이 같다라는 것이고 이걸 이제 말로 풀었으면 이 인풋 데이터 x0에서 xl-1번째 레이어와 xl번째 레이어에 가져다 주는 정보의 양이 동일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1번째 레이어에서 아무런 정보의 압축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할 수 있는데 이거 위에 또 그림을 보면 이 처음에 x0이라는 레이어에서 정보가 이렇게 갈 텐데 이 l-1에 주어진 정보량이 만약에 10이라고 하고 또 l-1에도 주어진 정보량이 이렇게 10, 10이면은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xl-1에서 xl로 또 이렇게 뭐 압축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압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L번째 레이어에는 이름과 같이 레스가 붙어서 아무런 압축도 일어나지 않는 레이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마크 12-8 12.8.4를 보면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면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등호가 성립을 하면 이것도 아까 저희가 앞에서 썼던 식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이것도 이제 0이 돼서 사라질 것이고 얘도 0이 돼서 사라지면 이 HXL에 있는 정보량과 HXL에 있는 정보량이 같다. 그러니까 결국 1번째에서 압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토탈 컴프레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 압축이 일어나는 비율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식을 보시면 분모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x0, xl-1 그러니까 인풋에서 xl-1로 주어진 간 정보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는 똑같이 인풋에서 xl로 주어진 정보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1번째 레이어에서 과연 그 전 레이어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정보가 압축이 되었느냐는 것을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앞에서 봤다시피 L-1이 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L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압축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이 분모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비율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레이어 L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모든 레이어에 관한 것을 해서 이게 이제 토탈 팩터인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레이어부터 끝 레이어까지의 이 비율들을 다 하나씩 다 곱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곱하면 여기 하나씩 이렇게 계속 사라져서 결국 얘와 얘만 남게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x0에서 x0이니까 결국 그냥 x0번째 처음 인풋 데이터에 있는 정보량이고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 정보량 해서 인풋에서 XL은 마지막 레이어인 Y에 전달된 정보량 이런 비율로 해서 결국 처음 정보량에서 끝까지 얼마가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개개인 하나하나씩이 전부 다 0에서 1 값을 가지기 때문에 1개를 곱해도
얘도 0에서 1의 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끝값을 언제 가질 수 있냐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P가 이제 1이 되는 거는 인풋에 있는 정보량과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분모와 분자가 같다는 건데, 그래서 인풋에 있는 정보량과 Y까지 전달된 정보량이 같다는 건 X와 Y가 있을 때 이게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압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겠죠. 이 레이어들 사이에서. 이 레이어들이 많을 건데 이 레이어들의 사이에서 아무런 압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모와 분자가 동일해져서 1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P는 0이라는 값을 가지는 것은 위에를 좀 지우고 여기 하나하나씩 다 곱해졌을 때 이게 이제 L개의 식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이게 뭐 다른 게 다 곱해져도 결국 0이 곱해지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0이 된다는 것은 만약 이 두 번째 애가 0이었다고 치면 이 두 번째 레이어에 전달된 정보량이 0이라는 뜻이겠죠. 그 말은 여기와 같이 there is a layer independent from the input x0 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x0 인풋 데이터와 그 독립적인 레이어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게 된다면 정보가 하나도 전달되지 않고 이게 다 곱한 게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나마 12-8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저희가 흔히 아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서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압축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뒷장에서는 그 정보가 얼만큼 압축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네트워크 카파시티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 X에서 이제 결국 Y까지 이 정보가 압축이 될 텐데 일단 저희가 12-9와 12-10에서 이 바라보는 관점이 살짝 다르거든요. 12-9에서는 이 X에서 Y로 되는 정보량이 저희가 이제 IXY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전달되는 정보량을 최대로 올리려고 해요. 맥스를 취해서. 그래서 X에서 최대한 많이 Y까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고요. 12-10에서는 최대까지는 아니고 옵티멀한 최적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12-10을 넘어가기 전에 일단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것이 12-9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9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맥시멈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만약에 저희가 X에서 Y로 전달이 되는데 너무 많이 전달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요. 이 X가 가지는 정보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만약에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에는 필요 없는 이미지들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다 전달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배운 딥러닝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만약 트레인 데이터였다면 얘의 쓸모없는 정보들까지 다 전달이 되면 결국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흔히 아는 용어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너무 적게 배운다면 그것과 반대로 언더피트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9에서는 일단 이것을 최대를 구하는 것을 알아보고 12-10에서는 이 최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9에서는 이거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이것을 맥시멈을 구할 것이면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그것이 존재하는지와
그것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 시간에 배운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3개를 짚고 넘어가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X에서 Y로 되는 전달량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12-9는. 그래서 제가 앞장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X, Y, X에서 전달되는 Y의 정보량을 저희가 최대로 끌어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9에서 하는 이 네트워크 카파시티는 이 IXY를 맥스를 취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W는 이게 웨이트, 이거는 바이어스인데 여기서 W와 B는 고정된 상수로 생각을 하고요. 이 X에서 Y로 지나가는 이 함수, 확률 이것에 대해서 맥스를 구하는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적혀둔 게 이것을 이제 말로 풀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보를 최대로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종류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존재 여부와 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개념이 이 인풋 아웃풋 매트릭스가 있어서 이것만 살짝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QIJ라는 매트릭스를 새로 정의를 해요. 이것은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인데 여기 i가 이제 xi를 뜻하고 이 j가 yj를 뜻해서 이 xi가 주어졌을 때의 yj 확률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 밑에 같은 식과 되고 그래서 이게 j에 대한 확률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기본 xi가 있을 때 모든 j에 대한 확률을 더하면 확률의 합은 1이니까 결국 1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컨디셔널 개념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히고 이거 날라가고 이거는 이제 xi에 대해 모든 걸 더했기 때문에 xi는 뽑아져 나오고 결국 py가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존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에서 이 ixy의 맥시멈을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ixy라는 이 함수가 맥시멈이 항상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이 장에서 알아볼 거고요. 그 뒤에 증명을 하기 전에 이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해석학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건 내용은 잘 모르는데 책에 있는 내용과 바로 찾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바운디드 되고 클로즈한 셋이라면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는 이것은 컴팩트 셋과 동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컴팩트 셋 안에 있는 연속 함수는 이 컴팩트 셋 안에서 맥시멈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밑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XY를 이제 이것을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밑에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적어 놓은 게 이게 증명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아마 이게 증명이 이거 말고도 뒤에도 몇 개가 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아마 다 설명하면은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미리 옆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이거 보면서 하셔도 되고 책에도 증명이 자세하게 돼 있어서 책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거 없고요. 그냥 계속 이 확률들을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이 인풋 아웃풋 매트릭스와 섞어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결국 넘어가다 보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XY를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나온 내용에서 보면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XY가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보면 이 px1부터 pxn까지에 대한 식으로 연속함수가 되고요. 그 연속함수의 정의역이 이 이 확률 공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이 나오는데 이 정의역이 확률은 0보다 크고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이 정의역 또한 바운드디드 되어 있고 클로즈드 되어 있어서 앞에서 봤던 팩트에 의하면 K도 컴팩트 셋이 되고요. 그리고 이 IXY는 이러한 K인 정의역 안에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 IXY도 이 K 안에서 이 맥시멈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이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는 르그랑주 승수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fx가 있고 이 fx의 제약인 gx는 0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fx 대신에 라지 fx라는 새로운 식을 도입을 하고 이 라지 f를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은 다음에 다시 f에 넣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xy를 저희가 맥시멈을 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px에 대해서 맥시멈을 취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px에 대한 제약은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럼 이걸 gx로 표현을 하면 이게 gx가 되죠. 그래서 저희 뮤추얼 인포메이션 xy 대신에 이 라지 f를 정의를 하고 이 ix에 저희가 있던 제약을 이렇게 넣어서 이 상수 람다를 곱해주는 새로운 식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라지 f를 미분했을 때 0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찾은 값을 다시 여기 xy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진짜 길어서 제가 월요일날 학술부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옆에 또 이렇게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하나씩 읽어보시면 이 증명 보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책을 보시면 책에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 라지 F를 PK에 대해 미분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식이 여기 다시 내려오고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는 식에서 이 기역과 니은으로 분리를 해서 여기 기역 부분에서 이러한 식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니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구하고 이걸 다시 이제 여기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죠. 넣어서 이러한 식이 도출이 되고 그럼 이제 미분한 값을 0이다라고 둬서 다시 또 이 부분만 빼고 이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고요. 그러면 또 밑에 같은 식이 나오고 여기서 제가 앞에 인풋 아웃풋 매트릭스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Q는 QIJ, 기본 XI에 대해 YJ의 확률의 합은 J에 대해서의 합은 1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이 1-람다는 상수기 때문에 이건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묶어서 이 밑 뒤에 식과 묶으려고 여기도 이걸 다 더해주고 한번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m개를 더한 식이고 여기 이제 총 n개가 나올 거잖아요. 기분 k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거를 n by m 행렬로 표현을 해서 밑에 식을 만들고요. 식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q 행렬의
트랜스포머를 취한 것을 여기서 양변에 여기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주고 여기서 Q의 랭크는 여기서 식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Q가 저희가 지금 n by n 매트릭스인데 이 랭크 Q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 n과 m의 미니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맥시멈 랭크 컨디션을 가정했을 때 제일 좋기 때문에 이 n과 m보다 작은 m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맥시멈이니까 m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 Q 트랜스포머 Q는 m by m 행렬이고 여기도 랭크는 m이기 때문에 결국 인버터블 하다 해서 여기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것도 치환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또 하나씩 매트릭스 돼 있는 걸 또 엘레멘트로 구분을 하고 여기 이제 또 여기 익스포넨셜 취해주고 이렇게 또 J에 대해서 하나씩 다 더하고 로그 취하면 이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식 그 다음에 이 식 1-람다를 여기 넣어주고 PYJ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렬을 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많이 보던 이게 저희 소프트맥스 펑션의 그거 정의였죠. 그래서 PYJ는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BK는 0을 만족하는 식을 구할 때 나온 게 PY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PX를 알아야 되니까 이와 같은 식에 대해서 P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적어놓은 거 따라서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방법을 알았고요.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PX를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F 대신에 제가 원래 F가 이거에 뭐 람다 이렇게 뭐 더해져 있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 F에 대한 식을 이걸 구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이 i에 넣어주는 것을 이제 여기서 할 거고요. 그래서 구했을 때 이제 ixy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도 그냥 하면은 어려워서 저희가 증명에 나와 있던 식들을 다시 사용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도 증명에 나오는 식인데 이 식에 있는 이 말대로 pk를 곱해 주고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k에 대해서 시그마를 취해주면 근데 이건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여기는 1-람다만 남게 되고 여기 이제 시그마가 하나씩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인풋 아웃풋 매트릭스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를 또 이제 하나씩 다 바꿔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엔트로피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결국 1-람다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XY랑 똑같다라는 게 나오고 제가 여기 맥스 IXY를 하고 싶은데 이 IXY 자리에 1-람다를 대신 넣는 거죠. 네, 이거 또 증명해서 아까 앞부분 하시면 이거 부분이 있을 텐데 1-람다는 이 식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I 뮤추얼 인포메이션 XY를 맥시멈을 취하는 것은 1-람다와 똑같고 1-람다는 이거와 똑같다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예시가 많지가 않아서 증명만 나오고 문제를 푸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X에서 Y로 전달되는 정보량을 맥스로 취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0에서는 맥스가 아닌 이 옵티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증명이랑 개념 설명만 나오고 예시는 없어서 이것도 아마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12-10에서 설명하는 인포메이션 바틀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뽑아온 건데요. 이 부분이 거의 12-10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줄부터 하나씩 보면 저희가 X에서 Y로 정보가 전달되는데 이 전에 저희 인풋 X와 이 타겟, 이 G가 타겟이거든요. 타겟 G가 있겠죠. 그러면 이 X에는 이 타겟에 대한 정보량들이 다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X에서 이제 모델을 통해 Y가 나올 거고요. 그럼 이 Y와 이 Y를 토대로 이 Y가 아니지. 이 X에는 G에 대한 정보량들이 있을 거고 이 모델을 통해 나온 Y에도 X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G에 대한 정보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들은 압축돼서 오기 때문에 Z에 대한 정보가 다 오진 않고 X보다는 조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게 이 식인데 이 오른쪽이 X가 Z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고요. 왼쪽은 Y가 Z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건데 이 X가 원래 있던 데이터고 이 X에서 Y로 가기 때문에 이 Y는 Z에 대한 정보량이 X보다는 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밑에 줄을 보면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것이 더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최대한 크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Y와 Z가 비슷하다는 것은 저희가 흔히 하는 딥러닝에서 이 로스 펑션을 구할 때 저희가 쓰잖아요. 이 아웃풋 Y와 Z 사이에 이런 차를 구한 다음에 저희가 흔히 하는 뭐 제곱을 취하든 이런 걸 해서 로스를 구하기 때문에 이 Y가 Z에 관해서 이 차이가 좁아져야 로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거나 그럴 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YZ도 더 커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커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12-10에서 구하는 공식이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YZ를 여기 이것을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얘가 가능한 한 제일 크게 유지를 하면서 여기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여기 keep fixed amount of meaningful information YG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장 크게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 줄에 나오는 이 X가 X에서 Y로 전달되는 정보량을 최대한 압축시킨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X가 있고 이제 Y로 정보가 전달될 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무조건 뭐 정보가 많이 전달되면 결국 얘도 X랑 비슷하기 때문에 Z에 대한 격차가 얼마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격차가 유지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모델의 효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보는 조금만 갈 수 있다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운 데이터들을 테스트할 때 오버피팅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컴프레션을 최대한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 X에서 Y로 전달되는 정보량을 최소화한다라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Y와 마지막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이 I와 Z의 격차를 작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 Y가 Z에 대해 가지는 정보량을 가능한 크게 유지를 하면서 X에서 Y로 전달되는 것은 최소화한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잡고 그 다음
이제 뭐 이런 식이 나오고 증명을 해서 이렇게까지 구하는데 이게 증명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안 들고 왔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게 예시가 나오면 좋을 텐데 이러한 것과에 대해서 예시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실 분들은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 제가 뭐 읽으면서 신기했던 건데 저희가 흔히 뭐 모델을 한다고 했으면 Y로 가고 이제 Y에서 타깃과의 격차를 비교를 해서 이제 뭐 로스를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바틀렉은 여기 첫 줄에 보면 레이어 바이 레이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거는 Y와 G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였는데 바틀렉에서는 이 X에서 Y로 가는 이 사이에도 레이어들이 엄청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서도 정보를 조정을 해서 모델의 효율을 올린다라는 것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서도 이 정보를 조정을 한다라는 것에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개념만 이렇게 말로만 적어놓고 그렇다 할 예시나 그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X축은 이 input X에서 X 1번째 레이어로 전달되는 정보량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1번째 레이어에서 output Y로 전달되는 정보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할 때 이쪽으로 갈수록 레이어의 수가 많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갈수록 보면 여기 첫 번째에 이 no conclusion 부분에서 보면요.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 보면 1번째 X축의 결과를 보면요. 이 HX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X축 입장에서 보면 이 X 시작 데이터에서 그 다음 레이어 또 시작돼서 그 다음 레이어로 가는 정보량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두면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지금 거의 다 똑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전달되는 정보량이 비슷하다는 거고 그 말은 결국 컴프레션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부분은 이것도 반대로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어서 전달되는 정보량이 이만큼이었다가 그 다음 이만큼 X축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컴프레션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12-10은 설명을 하고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데 이때까지 이제 12장을 보면서 나왔던 그런 인포메이션 관점에서 보는 딥러닝에서 저희가 흔히 아는 엠네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그림은 인풋과 아웃풋 레이어 단 두 개만 존재했을 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단 두 개만 존재했을 때 그럴 때는 이 정도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똑같은데 여기 만약에 히든이 하나 있다면 그때는 이 정도의 정보량을 이 정도의 어큐러시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기를 이 히든 레이어 하나가 좀 늘어나서 지금 정확도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이 인풋 X에 대한 정보량을 담아내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 위에서도 다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이제 연결을 한 건데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정보 손실의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표현을 했을 때는 아무리 레이어 수를 늘리거나 뉴런 수를 아무리 크게 하고 계속 바꿔봐도 결국 98%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98%밖에 안 되면 이 없어지는 2%가 있겠죠. 그래서 그 2%를 얻기 위해서는 플래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CNN 네트워크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홈워크는 여기 엔트로피와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리고 네트워크 커퍼시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에서 하나 이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떡하냐. 질문 계신가요? 패들릿에 질문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음,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질문을 보면 시퀀셜 구조가 아닌 네트워크에서 토탈 컴프레션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질문이 상당히 어렵군요. 어,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퀀셜 구조 아니 네트워크. 시퀀셜 구조가 아닌 데이터 네트워크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제가 이런 거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들리시나요? 근데 제가 약간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레즈넷처럼 이제 레이어를 막 건너뛰고 연결하는 경우들의 토탈 컴프레션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어요, 질문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토탈 컴프레션 식이 이렇게 쓰인 이유가 이제 각 레이어들이 지금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가정했으니까 각각 전기의 레이어에 디펜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만약에 스키 커넥션 같이 그렇게 이제 건너뛰고 막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제 연결이 된 그 레이어에만 식이 남고 나머지는 그냥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살짝 이해된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제가 빨리 끝나서 혹시 아까 간사님께서 뭐 설명해 주실 거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요? 그러면 또 공지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날 연사 특강이 있는데 그 질문을 그 좀 수합해서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오늘 끝나기까지 그 질문해 주실 분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전달 드릴 내용이고요. 뭔가 끊겼나요? 안 끊겼네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중창으로 잘 보이나요? 아이패드 이중 혹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나요? 네, 지금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이크를 껐나 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중창 잘 보이시죠? 네, 잘 여기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그 발표했던 자료를 이쪽 오른쪽에다가 해놨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별개로 말씀드릴 거를 왼쪽에다가 해놨어요. 그 엔트로피랑 그 뭐 크로스 엔트로피랑 그런 것들이 이게 제가 오늘 본 거는 그 딥러닝에서 레이어가 척척체가 올라갈수록 그 정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그렇게 알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옛날에 알게 된 거는 사실은 그 분포의 그런 확률 분포를 그렇게 근사할 때 그 근사된 분포랑 원래 분포랑의 그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식의 측면에서 원래 알았던 건데 그래서 그 단지 국한되진 않지만 제가 알았던 거는 그 베이지안 관점에서 그 트루 디스트리뷰션은 그 결국에 베이지안에서는 그 포스티어라고 하는 거고 그 어프로시메이트를 하는 거는 그 그 근사된 분포에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런 대충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결국에 이 엔트로피든 어떤 거든 배경이 어떤 건지 알면 그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엔트로피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그 정보 이론을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근대적인 개념으로 그 확립한 사람이 그 이 클라우드 셰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셰논 엔트로피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1948년에 만든 건데 이런 논문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말한 게 뭐냐면 그 메시지를 그 전달하는데 그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냐가 주 요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 메시지는 이게 그 비트, 그 컴퓨터에서 하는 그 비트 0 또는 1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비트로 그렇게 문자를 코딩해서 보낼 때 그 모든 메시지가 다 유용한 게 아니라 똑같은 정보량을 갖고 있음에도 그냥 메시지 길이만 더 늘려서 복잡하게 만들고 그런 두플리케이트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얼마나 그 메시지가 유스풀한지 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비트라는 게 그 셰논이라는 사람은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듣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 2배만큼의 그런 그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을 때 그 전달한 메시지를 1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상태에는 그 비 오거나 아니면 그 써니하거나 이게 0.5, 0.5로 똑같은데 그러면 어떤 거든 2분의 1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벤트든. 그런데 기상청에서 이게 레인이라고 확실히 말해주면 그러면 레인이 with probability 1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건이 그 0.5만큼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불확실성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2배만큼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니까 그게 1비트만큼의 인포메이션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올 확률이 그 4분의 1이었는데 레인이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그 2비트만큼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의 승수만큼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 정의상. 그래서 그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엔트로피가 나타나기 전에 이 식은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이벤트의 그런 정보량을 표현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엔트로피의 그런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의로 보면 단지 이렇게 뭐 마이너스 로그 px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어도 이렇게 보면 좀 말이 돼요. 좀 더 그 쉽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4분의 1이었는데 그 4분의 1짜리 확률의 이벤트를 알려줬으면 이게 로그 4가 되니까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를 봤을 때는 어떤 이벤트의 확률이 낮으면 그냥 그게 불확실성이 높은 이벤트란 거고 그 불확실성이 높은 이벤트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면 그 불확실성이 높은 거에 그 정보량을 많이 준 거니까 그 엔트로피를 구성하는 거에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가 그렇게 비트에 대한 건데, 그러면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간단한데, 이거는 그 모든 사건에 대한 그런 평균 비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날씨 예시로 하면, 이게 원래 true가 이렇게 날씨가 그 맑을 확률이 4분의 3이고 그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인데, 그러면 그 평균적인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이렇게 4분의 1에다가 로그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로그 4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이 평균이 이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도 그런 유스풀한 정보량의 평균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렇게 넘어간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엔트로피가 그 어떤 그 사건 자체 그런 불확실성, 아니면 또 그 송신자의 그런 개념으로는 그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보냈을 때 얼마나 긴 메시지를 보내야 되느냐의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 엔트로피가.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포인트 오브 뷰가 있었다는 거를 그렇게 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보면 정보량의 측면에서는 그 엔트로피가, 그러면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그런 분포가 어떤 거겠어요? 그럼 이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죠. 엔트로피는 평균적인 건데 모든 사건이 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다 같아서 이게 어떤 게 더 많이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좀 서프라이즈 양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그 정보량이 큰 거고, 그럼 이건 송신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 이 P라는 게 진짜 그런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인데, Q라는 걸로 이거는 그 P랑 같으면 제일 좋은 거고 Q는 보통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 P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건데 Q라고 잘못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평균적인 메시지의 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식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직관적으로 봐도 그 트루 디스트리뷰션을 잘 보냈을 때보다 그 잘못된 디스트리뷰션을 보냈을 때 그 메시지를 더 그 길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그냥 엔트로피보다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을 때는 이게 똑같은 거고요. 그럼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랑 엔트로피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그 KL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이게 렐러티브 엔트로피라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거는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그냥 엔트로피를 뺀 거예요. 그 차이. 그러면 그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의미죠? 크로스 엔트로피가 그럼 P라는 디스트리뷰션이 true인데 Q라고 잘못 코딩해서 보냈을 때 평균적인 메시지 길이. 그러면 P라고 잘 코딩해서 보냈을 때 메시지 길이. 그러면 그 메시지 길이의 평균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더 초과로 그 보내야 되는지 그런 잉여량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더 추가로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놀랄 것인가의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논문이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왜 로그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이 확률값에 반비례해야 되기 때문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데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로그의 성질 그 자체가 이거란 거. 이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아예 다른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노테이션인 것 같은데,
좀 잘 이해하신 분께서는 아니겠지만 이게 이렇게 있으면 P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좀 더 혼동이 적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건데 이게 X의 true distribution이 P일 때 이거의 이거의 그 기대값이라는 거여가지고 여기 P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P 승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많으면 좀 KL 다이버전스 이게 이 식이 앞에 뭐가 오는지 뒤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아예 다른 건데 그 의미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그 시간이 좀 모자란 관계로 그게 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일단 오늘에서도 좋고 베이지안에서는 일단 딥러닝 모델 중에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그럼 베이지안에서 역시 포스티어를 근사할 때 그냥 비단 베이지안뿐만 아니라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할 때 그냥 아예 계산이 불가능할 때는 첫 번째로 그냥 샘플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 샘플링을 아예 하지 않고 이 식 모양이랑 그 비슷한 그런 근사식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 P라는 게 모르는 그런 true인데 이게 P고 그런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Q라는 걸로 그렇게 근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틀이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막은 제가 나머지 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사님 첨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학술부장님께서도 따로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송혜님, 태수님, 간사님께서는 잘 요약해 주셔서 이제 12장 관련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사실 양이 많은 내용인데 이제 짧게 이제 딱 요약해가지고 중요한 얘기들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첨언 드릴 내용은 이제 큰 건 아니고 이제 저번 주랑 비교했을 때 이제 내용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이게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정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번 주까지는 딥러닝의 작동 원리에 대한 얘기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원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랑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딥러닝을 이제 다른 분야에서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정보 처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딥러닝이 그러면 정보 처리를 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다는 내용이고 다음 주는 이제 기하학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발표에 나오는 컴프레시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수학적인 개념들은 이제 11장에 있는데 이제 그 시통에 나오는 시그마 필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압축한다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실 사람이 학습하는 거에 기반해서 이제 정보 처리를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학습할 때도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니까 그 원리의 바탕으로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이 나왔고 이제 그 얘기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11장에 있어서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11장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다음 12장으로 넘어가시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발표 감사하고 말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첨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해 주신 송혜님, 태주님 다 잘 준비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첨언해 주신 간사님이랑 학술부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